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극장에 개봉한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제 사연이 있어 글을 보내봅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꼭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그 사건을 떠올리려니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 저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을 것을 걱정할 만큼 가난한 집도 아닌 그런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 나름대로 행복하게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작은 사진관을 하셨습니다. 동네에 하나씩 있는 증명사진 찍어주는 사진관 있잖아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진관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매번 본인의 스튜디오라고 표현하시긴 하셨지만요. 스튜디오라고 하기엔 그저 작은 방에 카메라 한 대와 조명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아주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카메라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산으로 들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는 게 취미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연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산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생전 아버지께서는 몇백 개가 넘는 산을 등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수십 개가 좋게 되니까요. 저 또한 어렸을 적부터 그런 아버지를 따라 등산을 자주 다녔습니다. 소년들은 특히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산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산에 가면 나는 그 특유의 나무 냄새, 풀 냄새, 흙 냄새, 상쾌한 공기, 흙을 밟을 때 나는 소리, 벌레가 우는 소리, 땀을 뚝뚝 흘리며 오르막길을 걷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과 턱 막히는 숨,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시야, 산을 정복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성취감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도 주말마다 등산을 나가곤 합니다. 주말에 일정이 있으시냐는 후배들의 물음에 등산을 간다고 하면 다들 그 나이에 체력이 대단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등산보다는 헬스장 같은 곳에서 짧게 운동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자연을 온몸으로 직접 느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적성에 맞더라고요. 아무튼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좀 샜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린 저를 데리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연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도 참 많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떠났던 캠핑일 겁니다. 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집에서 차로 대여섯 시간 좋게 걸리는 거리에 있었던 아주 먼 산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에 놀러 간다는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아 차 안에서 몹시 가슴이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도착한 캠핑장은 주말임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캠핑장이었다는 뜻이겠죠. 주차장과 캠핑장 사이가 꽤나 멀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각자 캠핑 장비를 한아름 짊어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이것도 캠핑장에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었겠네요. 상당히 불편했으니까요. 그러나 도착한 캠핑장의 전경에 그런 불만은 쏙 들어갔습니다. 캠핑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앞에 탁 트인 전망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여름이었기에 날씨는 몹시 푹푹 쪘지만 푸릇푸릇한 녹음과 벌레 소리가 몹시 감성적이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지와 함께 텐트를 설치하고 간이 의자에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다시 떠올려봐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맥주를 한 캔씩 마시고 텐트 안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고요. 저는 혼자서 캠핑장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텐트를 나섰습니다. 산속에 위치한 데다가 규모가 매우 큰 캠핑장이었기에 간혹 텐트 몇 개가 보이긴 했지만 인적 자체가 정말 드물었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산인지 등산로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캠핑장을 조금만 벗어나도 풀숲이 우거져 있었고 날이 저물 쯤이라 상당히 어둡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학생 소년에게 그게 무슨 문제였겠습니까? 오히려 좋아라 하면 더 좋아할 환경이었죠. 미지의 영역을 탐구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고 그렇게 겁없이 점점 더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나무와 커다란 곤충들, 어두워서인지 축축해진 흙냄새와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표지판, 거미줄이 쳐져 있는 벤치 등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늘어져 있었고, 저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져 휴대폰 조명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쯤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미 한참을 숲 안으로 걸어왔기에 여기가 어딘지 알 수도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한두 방울씩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화권 이탈이라 전화도 문자도 걸어지지 않았고, 한참을 걸었는데도 눈에 익는 길이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대로 숲에서 길을 잃는 건 아닐까, 조난을 당해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참을 걸은 탓에 몸도 지치고 목도 너무나 말랐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점점 닳아가고 있었고, 비도 점점 많이 내리고 있었죠. 축축해진 옷은 몸에 쩍쩍 달라붙지, 밤이 되어도 날씨는 푹푹 찌든 더웠고 땀과 비가 섞여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철조망 같은 것이 눈앞에 보이더군요. 커다랗게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글씨가 많이 벗겨져 있긴 했지만 이 앞으로는 사유지인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겁이 났는데 다 낡아가는 철조망과 금방이라도 끼익 소리를 내며 떨어질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안내판을 보니 더더욱 무섭더군요. 금방이라도 풀숲에서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이런 철조망을 보지 못했으니 캠핑 쪽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겁을 먹고 몸을 돌리려던 찰나 고요하던 숲속에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풀숲을 헤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너무나 무서웠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무슨 범죄 현장이 아닐까? 내가 이 범죄 현장을 목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별별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니 더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너무 무서웠고 몸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고 자세히 들어보니 꼭 제 이름같이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무서웠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 간신히 자리에서 엉덩이를 털고 일어섰어요. 너 이놈아,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이대로 영영 못 찾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겁도 없이 혼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가 데려오신 사람들이었고 숲을 뒤시며 함께 저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낮잠에서 깨어난 아버지께서는 제가 사라진 것을 보고 주변이라도 구경을 갔나 하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흘러도 제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전화도 안 되고 비까지 내리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철수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몇 없던 캠핑장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저를 찾으러 돌아다니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던 건 아닌 모양이었는지 수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발견하고는 엉엉 우셨고 저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람들과 함께 캠핑장으로 돌아왔고 캠핑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도 저를 보시고는 한달음에 달려와서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 뒤로도 캠핑을 여러 번 갔지만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캠핑 장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께 숲속에서 봤던 것들에 대해 여쭤봤어요. 낡아 보이는 철조망과 다 떨어져가는 표지판 위로 사유진이 들어오지 말라는 글이 있었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산속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며 아마 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이 있는 사유지에는 보통 묘를 놓는다면서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캠핑장은 보통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 짓는 경우가 많으니 묘가 가까이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후로 묘지가 가까이 있는 캠핑장을 여러 번 가보았고요. 묘지라는 얘기를 들으니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겁이 확 났습니다. 묘라고 하면 귀신이 있을 것 같고 오싹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통 다들 산에 있는 묘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시겠지만 어렸던 저는 한 번도 산에 있는 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조부모님께서는 그 시대에는 드물게도 화장을 하셔서 납골당에 계셨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선산이 없었죠. 제가 묘지가 무섭다고 말하니 아버지께서는 장난스럽게 웃으시며 본인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묘에 사는 귀신이 되어야겠다고 저를 놀리시더라고요. 장난식으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제게 본인은 화장하고 싶지 않다고 꼭 산에 무덤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이니 죽어서도 산에 묻히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고향을 떠나 자취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고향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시며 지내고 계셨고 주말마다 두 분이서 등산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사진을 보내주시며 자랑을 하고는 하셨는데요. 저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며 같이 여행을 다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 혼자서 시간을 내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사실 어렸을 적 아버지를 보며 저 또한 사진사의 꿈을 키워왔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꿈을 반대하셨습니다. 전국 팔도를 다니며 사진 찍는 일이 낭만 있고 즐거워 보이더라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직업이라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진작가로 살아남기도 힘들고 사진관도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니 사진은 그저 취미로만 남겨놓고 다른 생업을 구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결국 꿈을 접고 평범한 대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 보험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진을 놓아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항상 사진기를 들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죠.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여행지에서였습니다. 항상 산과 들을 주로 다니던 제가 드물게도 바다로 여행을 떠났던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바다가 멋있는 스팟이 있다고 사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해 겨울은 제법 날씨가 온화했지만 바닷바람은 참 차더군요. 코끝이 빨개져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텅텅 빈 해변에 혼자 서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내였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먼저 말을 걸고 싶더라고요. 날씨가 참 춥죠. 이렇게 한마디 먼저 말을 건넸고 아내도 멋쩍게 그러게요 하고 답을 해왔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저희 둘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산책했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대화가 잘 통하더군요. 아내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얼마 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요즘 들어 마음이 뒤숭숭해서 혼자서 겨울바다를 보러 여행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제가 지금껏 다녔던 곳들과 여행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내는 그런 제 이야기를 들으며 참 멋있다고 본인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삶에 치여서 여행이고 뭐고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이 여자에게 더 멋있는 세상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를 한 뒤에도 여러 곳을 함께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참 즐거웠지만 둘이 함께하는 여행은 훨씬 더 즐거웠어요. 사진첩에 아내 사진이 한 장, 두 장 늘어갈수록 아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갔고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직업도 변변치 않았지만 아무 상관없었어요. 저 또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여자 하나만큼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아내도 기쁜 마음으로 제 프로포즈를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부모님께서도 결혼 소식에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하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도 혼자 등산을 다니실 만큼 건강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거든요. 아버지의 병명은 간암이었고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을 참 좋아하시긴 했어요. 그 나이대 어르신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마는 아버지께서는 반주가 습관이셨고 한번 마셨다 하면 소주 몇 병은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간이 멀쩡한 게 더 이상할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암 선고를 받으신 이후로 금조도 하지 못하셨어요. 당연히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 번 더 쓰러지셨고 더 이상 시골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아버지를 모시고 도시로 올라와 큰 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를 간병하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했기에 아버지께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랴 아버지 간병하랴 많이 애써줬고 그런 아내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다, 항상 미안하다는 제 말에 어렸을 적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내는 저희 아버지를 친아버지나 다름없이 생각한다며 당신 아버지 간병하는 건데 뭐가 힘드냐 답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 고생하는 걸 곁에서 보면서도 바쁜 회사 일 탓에 챙겨드리지 못하는 제가 마음이 더 좋지 않을 거라며 등을 토닥여주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내 하나는 참 잘 골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더욱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해 열심히 영업을 하러 뛰어다녔죠. 그러나 마음과는 다르게 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다녔지만 언제나 팀에서 뒤에서 1, 2등을 다투는 실적이었어요. 실적과 연봉이 비례하는 직업인 만큼 벌어오는 수입도 변변찮았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나름대로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자신감 있는 성격이라 말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일이 드물었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몇 번이고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볼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일을 그만둔다고 해봤자 경력을 인정받아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었으니 당장 제가 일을 그만두면 바로 저희 가족의 생계에 타격이 크다 보니 일을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하루가 다르게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악화되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려니 마음이 몹시 좋지 않더라고요. 제게는 언제나 태산 같으신 분이었는데 삐쩍 마른 몸으로 각종 기계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계신 모습을 보니 세월이 참 무색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합병증으로 날이 갈수록 몸이 좋지 않아지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았던 죽음이라 충격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 어떤 자식이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그리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없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아버지의 죽음이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새벽녘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것은 본인의 묘자리를 산에 마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집안은 따로 선산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묘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이곳저곳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물어 유명하다는 풍수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지만 결국 저의 결정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생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고 자주 가시던 산이었죠.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무리 명당이네 어쩌네 하더라도 본인이 생전에도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이니만큼 그곳에 묘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왕이면 풍수사가 골라준 좋은 자리에 묘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묘 잘못 세웠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세우면 좋기야 하겠다마는 묘자리 잘못되었다고 진짜 큰일이 나겠냐며 게다가 본인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곳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은 생각에 저는 결국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산 중턱에 적당한 자리를 잡아 아버지의 묘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치도 너무 좋고 인적도 드문 곳이라 자주 이곳을 찾아 하루 묵으며 사진도 찍고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았죠. 아버지께서도 혼자 계시기보단 자식들이 자주 묘에 찾아오면 좋아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했던 곳에 묘를 마련했고 당초 자주 찾아뵈렸던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묘를 마련한 뒤로 이상하게도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제게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지금과는 다르게 저는 어렸을 적에는 몹시 소심하고 남들에게 먼저 말도 잘 못 거는 성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발표라도 시키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발표했고 그런 저를 친구들은 남자 맞냐며 계집애 같다고 놀려댔습니다. 요즘에야 말을 당당하게 잘하는 게 남자고 여자고 뭔 상관이냐 성차별하지 말라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여자는 얌전하고 남자는 당당하고 목소리가 커야 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팽배했던 시대니까요. 그런 시대에 어린 저에게 소심한 성격은 큰 스트레스이자 콤플렉스였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심한 저에게 유일하게 다가와 주었던 아이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제게 먼저 말을 걸고 친하게 지내자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도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옷을 아무렇게나 턱턱 사입힐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브랜드 매장 대신 시장에서 자주 옷을 사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는 브랜드 옷의 일명 짝퉁 옷들이 많았어요. 어렸던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비싼 옷이라며 사다 주시는 옷들을 좋아하며 입었어요. 학교에 가져가 자랑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그거 짝퉁 아니냐면서 싼 티가 나는 게 누가 봐도 짝퉁인 것 같다며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냐 몰아붙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옷이 진짜라고 생각했기에 얼굴이 벌개져선 아니라고 이거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신 진짜라고 소리를 박박 질렀지만 시장에서 사왔다는 제 말에 아이들은 다들 시장에서 사왔으면 진짜 짝퉁이겠네 하며 다들 모여서 저를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상황에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으니 그저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데? 나도 집에 이거랑 똑같은 옷 있어. 너네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짝퉁이냐? 내 옷은 우리 엄마가 브랜드 매장에서 사다 주신 건데? 그 친구는 학교에 모두가 알고 있던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런 아이가 집에 똑같은 옷이 있다고 하니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던 분위기는 사그라들고 다들 자기가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제게 먼저 사과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 뒤로도 아이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소심했던 성격도 많이 고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몹시 소중한 친구였고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던 친구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겼고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주변에서도 그 친구와 연락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그 친구가 어렸을 적 살던 집을 찾아가 봤지만 그 사람들 오래전에 이사 갔다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 친구의 소식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묻기도 하며 친구의 흔적을 쫓았지만 살다 보니 점점 제 일에 치이게 되고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그 친구가 잊혀져 갈 때쯤 너무나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 오랜만이다. 갑자기 연락 끊겨서 많이 놀랐지? 실은 우리 아버지 사업이 크게 망해서 빚쟁이들 때문에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수 탔던 거야.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아버지 장례식에는 꼭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볼낯이 없다. 친구는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말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약속 자리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하는 마음이었죠. 이것저것 근황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요. 모아놓았던 돈을 전부 사용해버렸고 빚 때문에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대로 전부 압류당해 사라져버린다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면서요. 부모님께서는 고생 때문에 쓰러지셨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사실은 어제 한강 다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생각나는 게 제 얼굴뿐이었다며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고요. 그런 친구의 말에 당연히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며 네가 나한테 어떤 친구인데 진작 연락하지 그랬냐 친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엄청나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그런 친구를 외면할 수 있겠어요. 막말로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학교를 다니며 몹시 우울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우울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 어제의 친구처럼 나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사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그만큼 믿음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친구는 몹시 고마워하며 반드시 갚겠다 저와 약속을 했고 이쪽으로 연락하라며 연락처 하나와 지금 지내고 있는 집 주소를 저에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일을 잊고 제 삶을 살며 지냈던 와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저는 몸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몹시 좋아하던 커피도 한 모금도 못 먹고 뭘 먹으면 바로바로 개워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이러다 말겠거니 차일피일 넘기다가 어느 날 새벽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며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두면 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몹시 마음 아파했고 여러모로 몸이 좋지 않은 저를 위해 이것저것 좋은 보양식을 해주거나 위에 좋다는 차를 끓여주는 등 열심히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내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얼마 후에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사고가 일어나던 날은 비 오는 날 밤이었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인도에 있던 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큰 중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동안은 회사에 출근도 할 수 없었고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제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벌이가 뚝 끊겼기에 어려웠던 집안 사정은 더더욱 궁핍해지고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문득 친구가 생각이 나더군요.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할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왔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전화기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빚쟁이들 때문에 번호를 바꾼 거겠지, 나한테 연락하는 걸 깜빡한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주소를 전해주며 이곳으로 찾아가 보라고 전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저를 대신해서 아내가 찾아가 본 친구의 주소에는 친구 가족들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내가 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사람 살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돈만 받아가고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차용증도 써주지 않았고 계좌에 입금을 하면 바로 압류가 된다는 친구의 말에 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전달해 주었으니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정말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던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돈을 뜯어갔다니요.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것은 현실이었고 친구는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사람을 믿은 저 때문에 아내는 더더욱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식당 일이며 청소 일이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며 저를 간병하느라 아내의 몸도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자 하나만큼은 제대로 책임져보자 하고 청혼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으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의 정성어린 간호 덕에 몸도 다 회복되고 회사에 복귀하였지만 그렇지 않아도 팀 내에서 나이만 찬 짐덩이 취급을 받던 저는 더더욱 팀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은 저를 무시했고 상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믿었던 소중한 친구에게도 배신당하고 여전히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는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으며 회사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니 밝았던 성격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상대방이 속으로 날 무시하고 있지 않을까, 나를 비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속에서 자라나니 당연히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직업 자체가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일인데 대인관계가 어려워지자 자연스레 영업도 어려워졌고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실적은 점점 내려가 바닥을 뚫을 기세였죠. 그런 저에게 상사는 네가 무슨 공무원인 줄 아냐며 그렇게 나이만 먹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다고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 없다. 능력이 없으면 제발로 회사를 나가라며 틈만 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집안 형편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돈이 나올 구석은 없었고 아파트 관리비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애초에 그리 좋지도 않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도 빌라로 이사를 오고 나니 확실히 아파트가 좋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앉은뱅이 식탁을 펴놓고 아내와 마주 앉아 조촐한 반찬에 밥을 먹는데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군요. 나름대로 쉴 틈 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삶이었는데 이뤄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1년 동안 저는 인생의 암흑길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 기일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갑작스레 닥친 악재들에 제 삶을 돌보느라 아버지를 챙겨드리지 못했던 죄책감과 함께 아버지의 묘로 향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일이 다가올수록 아내가 몹시 초조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셋이서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도 뵙고 자연에 둘러싸여 잠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간만에 운전하는 길이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도착한 묘에서 저희 세 사람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묘가 있던 자리는 파헤쳐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어둡고 거대한 구멍만이 남아 있었어요. 비석이며 관이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저 또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분명 사유지 경고판도 달아놓았고 애초에 사람도 잘 찾지 않는 곳인데 저희 아버지 묘가 무슨 위인이나 부자묘도 아니고 굳이 이런 곳까지 도구를 하러 올 이유가 있을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누가 저희 아버지 묘를 굳이 파헤쳐 놓는단 말입니까? 게다가 관이란 비석도 사라져버렸고요. 100번 양보해 산짐승들 짓이라 생각해보려고 하더라도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산짐승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무덤을 파고 비석과 묘를 가져갔을 리가 없었어요. 망연자실하게 아버지의 묘 앞에 앉아있던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전화를 받고 조사를 나온 경찰관들도 이런 경우는 본인들도 난생 처음이라며 언제 관을 묻었고 언제 이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는지 등등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저와 경찰들을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경찰관들은 저희 아버지 묘가 있던 자리 주변에 노란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돌아갔어요. 날이 어두워졌기에 저 또한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차에서 계속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차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다들 속이 복잡했겠죠. 특히 아내는 더 복잡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꿈에 나오시기도 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는 생각보다는 덤덤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저를 잃어버리셨을 때처럼 아이같이 엉엉 울며 본인을 찾아달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엉엉 울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무덤덤하게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뭐라도 말씀을 주시라며 지금 어디 계시냐, 멀쩡하신 거냐 의미 없는 외침을 반복하다가 헉 하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묘자리를 반대했던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묘를 잘못 세우면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긴다며 걱정하던 말들도 떠올랐고요. 아내 말대로 정말 묘를 그곳에 모신 후로 안 좋은 일들만 줄줄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것들이 제게 일어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몇 가지 이 난리가 났으니 정말 그때 아내 말을 듣고 풍수사가 추천해준 좋은 자리에 묘를 마련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선생님, 범인 잡혔습니다. 근데 저 자수를 했어요. 서로 직접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범인이 이렇게 금방 잡힐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경찰들이 수사로 잡은 게 아니라 범인이 자수를 해왔다니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남이 아버지 묘를 함부로 파갔나 아버지 관은 멀쩡한가 싶은 마음에 회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불이 나게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는 아내가 미리 와 있었고 아내도 저처럼 연락을 받고 서로 달려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제 아버지 묘를 파간 겁니까? 범인 어딨어요? 그게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묘를 파가신 건 사모님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서로 오셔서 자수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내는 차마 저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너무나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묘를 파간 사람이 저희 아내라뇨. 도무지 말이 되질 않는 상황이었고 머리가 새하얗게 굳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질 않았습니다. 말문이 틀어막혀 한동안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라고는 허참하는 감탄사뿐이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묘를 그렇게 제 뜻대로 묻은 뒤로 제게 여러 악재가 겹쳐서 일어나고 회사 일도 잘 풀리지 않자 아내는 설마설마 하면서도 아버지의 묘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아내는 결국 저 몰래 무당에게 연락해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 물었다고 했어요. 묘 이야기를 꺼내면 무당이 괜히 묘가 문제라고 이야기할까봐 묘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그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잘 되는 일이 없다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무당은 단번에 묘바람이 난 거라며 영 좋지 못한 곳에 무덤을 만들거나 묘가 훼손되거나 했을 때 그 자손들에게 해가 끼치게 되는 법이라고 풍수사에게 연락해 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당은 그 자손이 묘를 이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 이를 철저하게 비밀리에 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말했고 일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 자손에게 사실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상의 없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말에 아내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묘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바로 묘바람 얘기를 꺼낸 것하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법 용한 무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저는 꼭 그 자리에 아버지 묘를 두고 싶어 했었고 이제 와서 다시 묘를 옮기자는 얘기를 꺼내봤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미신이라며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아내는 저 몰래 풍수사에게 연락해 아버지의 묘를 다른 자리로 이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장을 했음에도 제 일이 잘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무당을 찾아가 따져보기도 했지만 무당은 조금만 기다리라며 원래 바로바로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대답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기라도 했으면 제게 사실은 아버지 묘를 좋은 곳에 이장했다 털어넣기라도 할 텐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던 차에 일주년이 되어 제사를 지내러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제사 전에 몇 번이고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일이 잘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 자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무당의 말이 생각나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범인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던 아내는 결국 경찰에게 가서 자수를 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펑펑 울며 제게 미안하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원한다면 고소도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내를 고소할 마음은 전혀 없었기에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어디로 모셨냐 물어보니 원래 계시던 산 근처의 다른 산으로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이장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아버지가 생전 가장 좋아하시던 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많이 높지 않은 언덕이었지만 앞이 트여 있어 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묘가 원래 묻혀있던 산도 몹시 잘 보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묘 옆에는 웬 앨범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더군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한테 사용하시던 카메라를 주셨어. 당신한테 직접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워낙 바빴었잖아. 본인은 이제 다시는 이 카메라 들고 촬영을 나가시지 못할 것 같다면서 카메라 안에 사진들 많이 들었는데 현상을 못해서 아쉬워하시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없어서 당신한테 그 카메라 얘기를 못했었는데 이장을 하고 나니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찍었던 사진들 마음껏 보시라고 현상에서 앨범으로 만들어다 가져다 놓은 거야. 아내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파헤쳐진 아버지의 묘를 떠올리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의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있었는지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그럼에도 아내는 결코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열심히 모셨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으니까요. 게다가 이장도 아무 곳이나 골라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직접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여러 풍수사를 만나 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아버지를 모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성스레 사진을 현상에 한 장 한 장 앨범에 끼워 아버지의 묘 앞에 가져다 놓은 이 여자가 어떻게 저한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못나서 이 여자가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아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무당이 시키는 대로 묘까지 이장했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나쁜 일들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다시 원래 아버지가 계시던 곳으로 아버지가 생전 가장 좋아하시던 산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그 산을 바라보시는 편이 훨씬 즐거우실 거라면서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무당의 말과는 반대로 제가 아버지의 이장한 묘에 다녀온 이후로 일이 점점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며 빚쟁이들에게 쫓겨 사느라 저한테 연락을 하면 빚쟁이들이 저까지 못살게 굴까봐 일부러 연락을 끊고 이곳저곳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사도 그동안 10대 번을 넘게 다녔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연락처를 남기려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제 돈을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친구는 이를 악물고 밤낮으로 일을 해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일이 모두 잘 풀려 빚도 다 갚았고 제가 빌려줬던 돈도 원금에서 엄청난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주려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이자는 받을 생각 없다고 이제라도 연락 줘서 고맙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돈을 잃는 것보다는 너라는 친구를 잃은 것이 더 두려웠다. 친구가 내미는 이자를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친구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맙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며 제발 이 돈을 받아달라고 그동안 자기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재수씨 생각해서라도 받아달라. 이게 그동안의 내 행동에 대한 면죄부는 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며 사정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빌려줬던 돈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영업을 나가는 족족 모든 곳에서 영업이 성공하여 실적이 눈에 띄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도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번번이 실패했던 계약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결국 제 꿈이나 다름없었던 이달의 실적왕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갑자기 무슨 약이라도 먹었냐며 만년 꼴찌나 던 인간이 실적왕이라니 노력을 많이 했나 보다 하고 드물게도 저를 칭찬해 주었고 묘를 옮긴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미신 같은 것은 잘 믿지 않지만 도무지 우연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묘를 옮겨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잘 풀릴 일들이었다며 본인이 괜히 조바심을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당신 친구는 절대 당신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고 당신 회사 일이 잘 풀린 것도 그동안 당신이 해왔던 노력이 이제야 빛을 본 것뿐이야. 묘를 이장한 것과는 아무 관련 없어. 난 다시는 그런 미신 같은 거 믿지 않을 거야. 당신한텐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 당신 아버지 묘를 상의도 없이 함부로 옮기다니. 이런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더더욱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도 부부이자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동료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쁜 딸들이 둘이나 생겼고 생활도 안정을 찾은 지 오래입니다. 작고 낡은 빌라에서 벗어나 지금은 30평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물론 대출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이제는 각각 중학생, 초등학생이 된 딸들은 저를 닮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등산이나 캠핑을 나가면 저보다 더 신이 나서 산이며 들이며 뛰어다니곤 해요. 전 그런 아이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제 사진을 참 많이 찍어주셨거든요. 렌즈에 담기는 아이들의 화사한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이런 사진들이 전부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얼마 전은 아버지의 기일이라 딸들을 데리고 함께 아버지를 보러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버지를 찾아뵐 때마다 그동안 가족들과 다녀온 여행, 캠핑 사진을 보여드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찍으신 사진들로는 앨범을 만들 수 없지만 제가 아버지의 카메라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아버지의 앨범 옆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현상한 앨범이 벌써 2개나 더 생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여행을 좋아하셨던 분이시니 제자리에 가만히 계시려면 좀이 좀 쑤실 것 같아서요. 함께 여행을 떠나지는 못해도 제 사진들을 보시며 무료함을 달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딸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니며 앨범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눈을 감는 날에는 아버지의 곁에 묻히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딸들에게 제가 죽으면 꼭 산에 묻어달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네요. 아내는 그런 제게 귀에 닦지 않겠다며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화장해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장난스레 웃곤 합니다. 쓰다 보니 이야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부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는데요. 이제 진짜 봄이 오려나 봐요. 다들 봄맞이 잘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2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시댁은 흔히 말해 결혼할 때 정말 제대로 보태준 게 없는 곳이에요. 외려 저희 집에서 해준 것보다 몇 천 더 모자라게 들고 온 집안입니다. 그럴 때도 정말 어찌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엄마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던 어머니는 그저 내세울 거라곤 본인에게 아직 살아있는 남편이 있다. 딱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어찌나 우리 엄마를 무시하듯이 말하는지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게 그리 큰 죄가 되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옛말에 여자가 너무 기세게 살면 남자가 못 버티고 일찍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기 우리 영민이네 큰 고모네가 그래요. 뭐 아무튼 수정이네야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하여간 여자 혼자서 자식 키우랴 집 짓고 살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말이야 이렇게 대단한 한투로 말했지만 저희 엄마가 뭐 바보도 아니고 그 너머의 속내를 모르겠나요? 듣고 보니까 너무 괘씸하기도 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들어주고 하던 중에 한마디 받아치더라고요. 사실 제일 큰 한방이기도 했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와 아버님 모두 당황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셨어요. 네네, 그건 일단 됐고 그럼 저기 영민군이 말씀 안 드렸던가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길래요. 영민군이랑 우리 수정이 자리 잡기 전까진 저희 집에서 저랑 함께 살기로 했어요. 둘이 집 구하는 것도 적적지 않다 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에서 시작하라고 했죠. 사돈도 그쪽이 훨씬 부담이 덜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살고 있는 집은 35평대 아파트예요. 그리고 남편이 들고 온 돈은 그만한 집을 얻기에 택도 안 되는 금액이었고 우리도 신혼집을 그 정도로 시작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혼수로 준비해온 돈은 정말 남편 돈에 비해 기가 찰 정도로 조합이 안 맞는 금액이었어요. 남편 돈으론 원룸이나 간신히 얻을까 말까 한 상태였고 그런 집에 제 돈으로 혼수를 우겨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그걸 집에다 보탤까 하니 왠지 억울하기도 하고 말이죠. 게다가 남편은 엄청 애헤헤거리면서 얼른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난리였거든요. 나 말이야, 지금 살고 있는 집 내 방은 너무 좁거든? 근데 그 집 들어가서 살면 방 2개를 우릴 주신다는 거지? 너무 좋다. 나 그 근처에 있는 헬스장이랑 카페들 다 꿰뚫고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서 잠도 안 와.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브랜드 단지라서 그런지 주변 인프라도 좋고 여기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은 대체로 다 부모님이 여유가 되시는 가정들 같긴 했어요.
당연히 그런 곳에서 신혼을 우리끼리 단독으로 시작할 형편은 못 됐지만 그나마 엄마가 안방을 저희 내주시고 작은 방에서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둘 다 회사도 가깝고 이래저래 아주 잘 됐다 싶었고 둘이 모은 돈은 합쳐서 더 불려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부터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어머니는 대뜸 그 자리에서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민이가 처가살이를 한다는 거죠? 아유 세상에. 그렇게 세상 변했네 어쨌네 해도 변하는 건 없네. 신식 처가살이를 한다는 건가? 아유 이게 웬일이야 진짜. 얘 영민아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어 정말.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시면서 바로 자기 옆에 앉은 아들 팔뚝을 찰싹 소리가 나도록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한 건 아니지만 자기 아들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 자체가 우리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자 엄마는 지켜보다가 황당했던지 곧장 받아치셨어요. 저야 애들 좋으라고 돈들 모아서 얼른 지들 원하는 환경으로 나가라고 집 내준 거예요. 저라고 뭐 아쉬울 건 없죠. 사돈이 그렇게 안 내키신다면 둘이서 살 집 이참에 다시 알아보시던가요. 제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아버님은 인상을 찌푸리시더니 어머니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길게도 아니고 얼마만이잖아. 당장 영민이 집을 어떻게 해줘.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좀. 이러면서 둘이 소란이 벌어지면서 싸우는 분위기가 됐고 서빙하러 온 직원까지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결국 대강대강 상견례를 마치게 됐어요. 당연히 우리 남편부터가 이 일을 반대할 리 없었고 어찌어찌 자기 엄마 설득은 시켰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셨던지 결혼식 내내 우시고 입이 대빨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도 되게 밉살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니네 엄마 집에서 사는 거야? 우리 영민이랑? 아유 참. 니네 엄마 바쁘다면서 그 목욕탕 나가서 일한다며. 그럼 힘들어서 어째? 밥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밥은 네가 하는 거야? 니네 엄마가 하는 거야? 아니 뭐 저한테 아들 맡겨두셨나요? 왜 저한테 대뜸 본인 아들이 능력 없어 집도 못 사고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걸 화풀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볼썽사납게 심술이 나 계시니까 남편이 주중에 한두 번은 혼자서 어머니한테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근데도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자꾸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시비를 걸어대시더라고요. 오늘 영민이 온 거 보니까 애가 전날 라면 먹었다고 하더라. 니네 엄만 바쁘시다고 치자. 그래도 너는 결혼해서 마누라가 됐으면 처가살이 하는 남편 잘 챙겨 먹여야지. 난 우리 영민이 그렇게 안 키웠어. 얘가 꼭두 새벽에 들어와도 난 맨날 해장국에 나물에 밥 제대로 해서 챙겨 먹였다. 여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편 길을 잘 세워주려면 먹는 것부터 신경 써야지. 다음부턴 라면 같은 거 절대 먹이지 마. 영민 아빠 고혈압이 있어서 얘도 그거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런 거 밤에 먹고 자고 그러면 얘도 핏줄 터지고 쓰러지고 그런다고. 듣는데 진짜 머릿속이 너무 어질어질한 거예요. 이걸 내가 또 전화가 끊어질 때까지 들어드리고 있나 싶어서 얼척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땐 뭘 모르는 신임 며느리라서 그런 건지 네네 하고 듣기만 했어요. 상견례 때 우리 엄마가 정말 만만치 않게 받아치는 걸 보니까 괜한 싸움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당시에 저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예민하던 때였어요. 일단 남편에게만 어머니한테 전화 온 내용을 넘기고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이 인간이 참 뭐랄까? 제가 임신을 하고 우리 엄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조금은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고 새 집이 생겼고 그것도 심지어 장모님 집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노력한 것 하나 없이 가정이 생기고 마누라가 생기고 애가 생기고 집까지 있으니 뭔 놈의 콧대가 그렇게 하늘을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나 라면 먹은 거? 그거 그냥 엄마한테 별 생각 없이 말한 건데 왜 전화 갔지? 뭐 아무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거 신경 써서 어쩌게. 엄마가 다 걱정해서 하는 소리지 뭐. 오빠, 그러지 말고 오빠가 직접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려. 그 라면 오빠가 굳이 내가 차려준 집밥 안 먹고 라면 땡긴다고 먹었다고 말이야. 내가 받아치려다가 어머니랑 감정 상할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 안 했어. 그러자 남편은 뭔가 다 짜증스럽고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이거 누가 보면 남편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됐어 몰라. 뭘 그런 것까지 말을 해. 나도 피곤하단 말이야. 솔직히 나 나물 그렇게 막 있는 거 안 좋아해. 나 완전히 초등학생 애들 입맛이라고. 소시지나 고기 그런 거 있어야지.
자꾸 장모님이 너만 얘기하면서 풀떼기 같은 반찬들만 넣으시잖아. 그 앞에서 투정할 수도 없고. 아니, 나도 입이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라면 끓여 먹은 거야. 그걸 뭘 일일이 엄마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 말하면 엄마 더 서러워해. 자기 아들 눈치 보고 산다고. 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이따위로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왜 이때쯤에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나왔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친구들에게 이런 부분을 토로했는데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다며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수정아,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 임신한 건 임신한 거고 결혼하는 건 알겠는데 너희 엄마 댁에서 시작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막말로 둘이 정말 원룸이라도 얻어서 하나부터 시작하면서 살고 정말 힘들거나 어디 아프거나 할 때 가끔 엄마 찾아가거나 도움받으면 되잖아. 너 나 봐봐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일일이 다 도움받았더니 내 남편이 정말 손까딱 안 하고 지 친구들이랑 아직도 총각처럼 놀러 다니는 거 알지? 남자들이 그래. 장모님이 알아서 집안일 다 맡아주시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가장이란 생각을 못한다니까? 장모님이고 시어머니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냈으면 그냥 손 떼야 돼. 안 그러면 남자들이 그 집의 주인이 자기라는 걸 모른다고. 결혼 10년차 친구가 해준 말이었는데 이 말은 정말 두고두고 아주 주옥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토시 하나 틀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간신히 자기 엄마한테선 벗어났지만 장모님이라는 어른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굵직한 일들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위급할 때 산부인과 같이 가고 제가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나 조금 주의를 하더군요.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좀 많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일생일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출산이잖아요. 서운한 거 엄청 많지만 일일이 다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아기를 낳았답니다. 문제는 낳고 난 뒤 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영상통화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아직 몸도 다 못 풀고 누워있는 산모한테 하도 전화를 해대시니 보다 못한 엄마가 대신 받으셨어요. 핸드폰 화면에 크게 우리 엄마 얼굴이 나오니 어머니는 아주 기겁을 하셨더군요. 여보세요, 사돈. 오랜만이에요. 손주 보고 싶으시죠? 저희 딸 아직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대신 받았어요. 뭐 전해드릴 말씀 있으신가요? 엄마가 이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거든요. 그걸 눈치채지 못할 일이 없는 어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그걸 갖고 또 아들한테 하소연을 했나 본데 그게 그렇게 크게 먹히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그걸 갖고 한두 마디 하더라고요. 엄마가 애기 보고 싶은가 봐. 이번에 장모님이 받아서 선을 그으시는 것 같다고 엄청 서운해했어. 내가 엄마한테 좀 이해해달라고 말하긴 했는데 너 몸 좀 괜찮아지면 얼른 애기 좀 보여드리자. 이 말에 화가 난 저는 못 참고 같이 받아쳤고 결국 병실에 좀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셨는데도 그 앞에서 싸우게 됐어요. 엄마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남편을 야단치셨고요. 자네 눈치가 없어도 정말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얘 큰일 치른 지 얼마 안 된 애야. 뭐 불만이 있을 게 대체 뭐가 있어? 아니, 있으면 나한테 대신 말을 해봐.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산모 앞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어? 뭐냐고! 그러자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우리 엄마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옷을 집어들고 나가버렸어요.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대든 건 아니지만 저는 너무 야멸차게 엄마를 쳐다보던 그 눈초리가 너무나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수유콜이 올라오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갓난아기를 보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 남자도 뭔가 힘든 게 있겠지. 우리 둘이 같이 한 생명을 만들고 낳았으니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들만 줄곧 하면서 참으려고 했어요. 참는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엄마와 제 남편 사이에 불씨가 생겨버리니 이게 잘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좀 해두자면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우리 남편한테 눈치를 줬다든지 하는 건 없어요. 외려 엄마가 불편해 죽겠다면서 원래 기한보다 빨리 나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셨거든요. 니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나 정서방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 불편해. 내가 내 집에서 딸이랑 사위를 살게 해주고 애도 봐주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냐? 네가 제일 힘들까봐 나도 말은 안 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네 신랑이랑 얘기 좀 해봐. 이런 말까지 튀어나오는 판국에 남편은 대책도 없으면서 왜 우리 엄마랑 으르렁거리는 걸까요? 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남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의외였던 건 남편이 꽤나 놀랐다는 거예요. 되게 뻔뻔하지 않나요?
오빠, 우리 엄마가 오빠랑 나랑 같이 애기까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불편하대. 엄마 딴에는 많은 거 양보하고 애기 방도 내주고 안방까지 우리한테 주고 저렇게 살고 계시는데 오빠랑 같이 지내기 힘든가 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긴 하지만 또 싸울까 봐 그만 얘기할래. 아무튼 어떻게 생각해? 벌써 엄마네에서 지낸 지 몇 년 되기도 했고 우리도 어느 정도 돈도 모였잖아. 이 부분은 꼭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뭐 그런 일이 다 있었냐는 듯이 아주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짓고 말하더라고요. 뭐? 장모님 불편하시다고? 왜? 그럼 그 얘기인즉슨 우리 나가라고 이제?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는 거야? 이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그럼 어떡해. 언제까지 엄마네 있을 건데. 엄마도 사이가 불편하지만 않았으면 몇 년 더 있자고 할 생각이었나 봐. 내가 이런 얘기까진 진짜 안 꺼내고 싶었는데 오빠 뭐 기분 나쁘면 우리 엄마랑 밥상머리 앞에서도 인상 쓰잖아. 설거지하는 것도 막 탕탕거리면서 하고 어른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깨작깨작거리고 인사도 안 하고 애기도 우리 엄마가 안고 있으면 오빠는 그대로 들어가서 자버리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엄마가 우리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자 남편은 이때부터 엄청 한심한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절실하게 제가 도대체 인생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버린 건지, 왜 결혼이라는 그 중요한 행위를 이 인간과 했는지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내 잘못만 있다고 해? 장모님이 계속 밥 먹을 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니까 이제 나도 장모님이랑 좀 편해졌으니 먹고 싶은 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장모님이 애기 볼 테니까 나보고 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내 잘못이야? 아니, 막말로 나는 서운한 거 없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애기 보러 오고 싶은데 여기가 처가댁이니까 눈치 보여서 마음껏 들락거리지도 못한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할 거 못 할 거 다 참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냐고.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다가는 답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결론만 전달했어요. 됐고, 이제 이런 말 그만해. 부질없어. 엄마가 전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뿐이야. 그리고 어머니도 아들이 처가살이 하는 것 같아서 싫으시면 아들이 따로 나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분가해서 나가자. 원룸이건 투룸이건 뭐든 얻어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뾰루퉁해져서는 인상을 쓴 채로 마구마구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도 본인이 한 말을 생각하면 나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이 집에 눌러앉아 있는 게 편하고 손가락 않고 남편이자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으니 싫었나 봅니다. 장모님 진짜 너무하신다. 아니, 어떻게 대책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셔,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래? 그렇게 내가 꼴 보기 싫으시대? 답답해.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남편은 다음 날이 돼서야 저에게 조목조목 이유를 늘어놓더군요. 그것도 엄청 눈치를 보면서. 그제서야 현실 파악이 됐는지 기가 팍 죽어서 말이에요. 저기 지금 회사도 여기랑 가깝고 그리고 당장 집을 어떻게 구하냐. 사람이 넓은 데 살다가 좁은 데는 못 간다고. 우리 애기도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집을 줄여서 가냐고. 지금부터 돈 더 잘 모아서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내가 좀 참아볼게. 엄마한텐 나도 말 잘할 테니까 너보도 장모님께 말씀 좀 드려줘. 내가 더 잘할게. 이러면서 얼렁뚱땅 얼버무리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엄마에게 전달했고 엄마는 본인이 뭔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냐며 화를 내셨어요. 아이고 그놈의 자식이 뭔지. 아니 내가 왜 사위 놈 눈치까지 봐가면서 내 집 내주고 눈치를 봐야 되냐? 아휴 하여간 정서방 나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신경 쓰이게 하면 곧장 나가라고 할 거야. 지네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난리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딸인 제가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집에서는 한마디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불편하니 근처 이모네 가서 실컷 사위욕도 하고 밥도 먹고 오고 그렇게 풀더라고요. 무튼 저는 다양한 부분에서 엄마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았고 이런 분위기를 좀 잘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 와중에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엄마는 일생을 혼자 저를 키워오느라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엄마가 새삼 안타깝게 느껴졌던 거로 제가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베트남 나트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휴양지로 삼아서 놀러간다던데 다소 복잡한 동남아 지역들 중에서도 나트랑평은 괜찮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단체로들 많이 간다고 하니 저도 열심히 알아봤어요. 사실 맘 같아선 엄마랑 저 애기만 셋이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인 남편을 뺄 순 없으니까요. 남편도 우리 엄마의 선전포고 이후로 눈치가 보였는지 이때는 비위를 좀 맞추는 분위기였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뭔가 촉이라도 있었던 건지 몰라도 이상하게 어머니가 저희가 여행을 갔던 첫날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대시는 거예요. 영상통화로 바꿔서 애기 얼굴 보여달라는 둥 평소 하지도 않던 주문들을 하시길래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대화한 지 얼마 안 돼요. 제 딴엔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요. 그게 어머니 기준에서는 아주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짓이었나 봅니다.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글쎄. 저 어머니, 사실 지금 여기 베트남이에요. 저희 해외여행 왔어요. 엄마 생신이셔서 애기랑 남편이랑 저희 엄마랑 다 같이 여기 놀러와 있어요. 뭐 급한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돌아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어머니는 걷다 대고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대시는 거예요. 리조트에 누워서 평화롭게 얘기를 재우고 있던 차에 어머니 목소리에 기겁해서 얼른 뛰어나왔어요. 뭐 어디를 가? 베트남? 아이고, 니네들 팔자 좋다 아주. 돈 없어서 죽겠다 소리를 하더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 이게 무슨 낭비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선택한 단어의 오류가 정말 너무 많지 않나요? 돈 없어서 힘들단 소리를 한 적도 없었고 나라가 어려운 때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저희보다 두어 달 전쯤 본인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갔다 오셨거든요. 그때 용돈 필요하다고 대놓고 요구하셔서 남편이 거의 달래듯이 어머니한테 100만 원 드렸던 게 기억나요. 아마 돈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드린단 말은 남편이 했었을 것 같아요. 무튼 본인이 왔다 갔다 한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엄마 모시고 온 건 낭비라니요. 이 좋은 곳에 여행 와서 숨 돌리려던 차에 어머니 전화에 정말 가슴에 돌덩어리가 크게 떨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저기 어머니,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엄마 생신이셔서 그 기념으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저 솔직히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제 이런 반응에 어머니는 그것도 그렇게 괘씸하셨던지 당장 본인 아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전 한숨을 팍팍 쉬면서 남편을 불렀고 당황한 얼굴로 뛰어온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아이, 진짜,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 남편조차 수습이 어려운 상태였고 결국 이런 분위기에서 멍하니 있던 우리 가족들은 모두 여행 기분을 망친 상태였어요. 이때 엄마를 슬쩍 보니 표정이 보통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었고 하여간 여러모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남편한테 말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딱히 시원할 리가 없었고요. 심지어 정말 기함할 일이었던 것은 4박 5일 일정 중 어머니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전화를 걸어대셨다는 거예요. 기어이 제가 3일째부터는 전화를 뒤집어 놓고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세상 불효자 아들한테 무슨 고려장이라도 당한 마냥 그렇게 곡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뻔하고 뻔했죠. 아이, 진짜 엄마. 우리 온 지 지금 며칠 안 됐어. 그리고 내일 모레 갈 거라고. 그만 좀 전화해. 뭐 대단한 사고라도 친 줄 알겠네, 정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본인 아들이랑도 싸워대고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도 여전히 노발대발하면서 썽을 내시더라고요. 저희 여행은 어땠냐고요? 물어보나 마나 정말 그때 엄마 생신을 그렇게 보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어머니는 저희가 돈 낭비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 돈도 돈이고 엄마도 보태셨단 말이에요. 나트랑에서 묵는 리조트랑 그 외 마사지 받는 곳들 등 엄마가 크게 쏜다면서 저희에게 경비를 보태셨어요. 아무리 생일이라지만 그 정도는 본인도 기분 내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저희 엄마 평생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고 그 한 풀어보고 소원 성취한다고 그렇게 돈을 쓰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뭉개버리는 게 어딨어요. 여행 가 있던 4박 5일 내내 애도 예민해져서 밤새 울기도 하고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때 저희 가족은 누구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고요. 다들 풍선마냥 볼이 빵빵해져서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다고요. 이때 가이드가 찍어준 사진이 있는데 진짜 하도 어거지로들 웃고 있었고 엄마 생일 케이크 불 때나 겨우 웃었던 것 같아요.
날도 덥고 습하고 비도 오고 날씨도 잘못 맞췄다 싶은데 어머니 전화까지 매일 모닝콜 마냥 저렇게 울려대니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저한테도 전화가 또 걸려온 걸 보고 전 급기야는 차 조수석에다가 전화기를 던져버릴 정도였어요. 엄마는 저한테 그냥 몸이 안 좋다면서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셨고 진짜 전 울음이 쏟아져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 생신을 제가 왜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요? 돌아와서 남편이 어머니랑 대판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저한테 한동안 연락은 안 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좀 난리치니까 그때만 슬쩍 눈치 봐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또 금세 잊고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드는 거예요. 시누이가 결혼한 지 오래지 않아서 시댁 식구들끼리 밥을 먹게 됐는데 어머니는 굳이 저한테 전화해서 좋은 곳을 좀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너무 밉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좀 좋은 데 알아봐. 네가 젊은 애니까 좋은 데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꼭 네 신랑이랑 애만 데리고 와. 너그 엄마 데리고 올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만나는 자리다. 알겠냐? 정말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제가 참아줘야 덜 놀랄 수 있는 건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시댁 식구 모임에 친정엄마를 데리고 가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저딴 말을 하시는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들 다 같이 한자리에 만났고 결국 이때 식사 자리도 저한테 실컷 시켜대시더니 본인 딸인 시누이가 정해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때도 어머니 하는 말을 들어보니 진짜 사람이 이렇게 늙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딜 가던 밉상에 미움받게 생겼어요. 저는 며느리라 그렇다 치고 사위한테도 함부로 하겠다는 마음은 똑같이 장착돼 있더라고요. 저랑 뭐 얼마나 친했다고 귓속말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야, 많이 먹어. 더 시켜. 간만에 이거 비싼 것 좀 먹어보자. 우리가 언제 이런 데 또 오냐? 왔을 때 실컷 갈질해 보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도 눈치가 좀 보였는지 말리는 눈치더라고요. 아, 엄마, 그래도 매형이 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메뉴들을 시켜. 이러면 누나가 눈치 보여. 적당히 시키라고. 전 이때 속으로 얼씨구 지 누나 일이 되니까 저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나 싶어서 아주 웃기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어머니가 맞장구 칠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딸이 곤란해지건 말건 간에 그냥 남의 자식 돈은 아무렇지 않게 다 써버려야겠다는 건지 진짜 너무 철판이시더라고요. 뭐 어때? 자기가 사겠다고 하잖아. 본인 입으로 마음껏 시키라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했어. 그럼 시켜도 되는 거지. 사위가 장모 대접하겠다는데 어줍지 않은 거 시키면 쓰나. 아랫사람이 쏘겠다고 할 때는 거하게 제대로 해줘야 저기도 대접한 기분이 나. 아이, 먹기도 싫으면 그만둬. 난 좋은 거 먹을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평소 그렇게 돈 갖고 난리치시던 분이 10만 원대가 훅훅 넘어가는 메뉴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거 있죠. 그렇게 욕심부려가면서 시켜대시더니 결국 나온 것들을 어찌나 그렇게 탐욕스럽고 얄밉게 드시던지 보는 내내 남편이 엄마 좀 적당히 먹으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신우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남편 보기 부끄럽게 왜 그러냐고 약간 짜증을 낼 정도였고요. 하여간 어머니는 저렇게 자기 자식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 이득만 중요시하는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창피하다고 옆에서 뭐라고 해도 같이 드세게 싸우려고만 하고 조금도 다른 가족들을 생각지 않는 분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말았으니 바로 명절 때 시댁에서 모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기 딸 보고 가라고 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정말 재밌으시더군요. 니네 또 네 엄마랑 다 같이 우리 몰래 여행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는 거 아니야. 나이 먹은 어른 속이고 그렇게 네 집만 챙기면 벌 받는다 너. 빨리 집 가서 뭐 하려고? 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집에 가기만 해보라는 어투로 울음장을 놓으시는 거예요. 진짜 환갑이 넘으신 분이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구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 애도 엄청 보채고 먹는 것도 거부하고 기저귀도 버려서 씻기고 하다 보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딴에는 남편한테 이런저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문제되는 말인가요? 오빠, 저기 가서 수건 좀 갖다 줘. 그거. 그리고 젖병 물에 한번 헹궈주고 내가 씻어 놓은 거야. 거기 주전자 있지? 그럼 물 좀 끓여주라. 얘 바로 분유 먹여야 될 것 같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말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때의 그 모습을 아주 눈여겨보고 계셨다가 그렇게 죽일 듯이 못 참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나 봐요. 끝끝내 저희 붙잡고 더 있다 가라는 걸 집에 혼자 계신 엄마 생각해서 얼른 일어났거든요. 그것까지 다 세트로 포함해서 본인의 일기장에 적어두시기라도 한 건지 아무튼 그 내용을 갖고 어머니는 그날 밤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내용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아직까지 잘 갖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수정아, 나 정말 오늘 답답해서 잠이 안 온다. 난 네가 시집 오고 나서 너한테 마음 열고 내 딸처럼 대했어.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내 정성을 무시하고 나를 섭섭하게 만드냐?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영민이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아들이야. 내가 낳았을 때부터 얼마나 귀하게 싸매고 키웠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우리 영민이를 내 눈앞에서 그렇게 막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너 그 엄마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까짓거 돈푼 번다고 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 장모가 돼서 그깟 새신사에서 돈푼 얼마나 번다고 딸까지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아주 짓밟고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내가 아주 너한테 실망했어. 너 제대로 사과해줬으면 한다. 이 문자를 저는 정말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분노를 어쩌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도대체가 이렇게 차오르는 분노를 어디다 쏟아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전혀 이 상황도 모르고 태연하게 집에 와서는 배고프다 소리를 하는데 정말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이것 좀 봐봐. 어머니가 나한테 보낸 문자 보라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어? 남편은 제 말에 무척 귀찮아하면서 문자를 힐끔 보더니 생각보다 날카롭게 길게 휘갈겨진 문장을 보더니 슬쩍 긴장하는 눈치였어요. 나 진짜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이게 뭐야? 남편은 묵묵부단 말도 안 하고 또 슬쩍 넘어가려 들길래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고요. 그때 터져버린 불씨가 이윽고 폭탄이 되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정말 저는 참다 터뜨린 거라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쏟아내버렸어요. 어머니, 제가 더 서운한 건 왜 모르시나요? 제가 영민 씨를 뭐 얼마나 괴롭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개인적인 일로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애기 토하고 쉬하는 것 때문에 좀 도와달라 했어요. 그게 인격적으로 영민 씨를 짓밟은 건가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러는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배려하고 계세요? 저도 우리 엄마 집 귀한 딸이에요. 엄마 생신 때 베트남 여행 간 것 같고 매일을 전화해 대면 못 살게 구시고 남편이 우리 엄마네 집에서 나가기 싫어해서 같이 사는 걸 처가살이 한다고 남들한테 억울하다 그러시고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전 사과드릴 거 없습니다. 어머니 기분 나쁘신 건 어머니 스스로 해결하세요. 해드릴 게 없네요. 한동안 어머니 얼굴 뵙기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제 선에서 정리를 해버렸고 어머니 얼굴 보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이걸 갖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한테 전화를 걸어댔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아직도 전화 내역이 남아있는데 밤 12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 반, 2시, 2시 20분, 3시 이런 식으로 아침 7시까지 계속 걸어와서 부재중 전화가 무려 30통이었어요. 차마 우리 집에는 못 쳐들어오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로 괴롭혀대시더니 급기야는 며칠 뒤에 사고를 쳐버리셨어요. 하필 제가 없는 상황에 없는 장소에서 아주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가 버리신 거죠. 거기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엄마가 새신사로 일하고 계신 직장인 대형 목욕탕이었어요. 여기랑 저희 시댁이랑 그리 거리가 멀지 않고 다들 뻔히는 알고는 있었지만 어머니는 맨날 어떻게 사돈네 일하는 곳에 가냐며 안 간다고 괜히 빈정거리셨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주 쌍심지를 키고 제대로 한판 할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를 찾아갔던 거예요. 엄마는 저한테 얘기를 듣기도 했던 터라 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일단 인사는 하셨나 봐요. 아, 오셨어요, 사돈. 오랜만이네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도 불쾌하고 불안해서 슬쩍 자리를 피하려는데 어머니가 어딜 가냐면서 붙잡았나 봐요.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무튼 엄마도 부르니까 잡혀주기는 했는데 자기 세신을 해달라면서 막무가내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따위로 말하면서 말이죠. 어디 잘난 사돈, 돈 많이 벌고 잘나가는 사돈 손에 그 대단한 세신 좀 받아봅시다. 아, 왜 안 해줘요? 명색이 사돈인데. 내가 그 집 사위 엄마잖아. 얼른 해줘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니 엄마도 매우 곤란했던 것 같아요. 마침 타이밍이 막 안 좋았던 건 아니어서 엄마도 아주 떨떠름한 상태로 들어오라곤 했다더군요.
근데 뭐 정말 받을 생각은 없었던 건지 그냥 팔짱 끼고 서서는 계속 엄마한테 시비를 걸어댔었나 봐요. 뭐 어쩜 그렇게 몰지각하고 바보 같은 건지 참.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또 화가 나려고 하네요. 엄마가 불쾌한 걸 참고 말을 걸었는데도 냅다 무시를 했나 봐요. 사돈 셋이 나신다면서요? 안 누우세요? 아니 내가 눕고 싶을 때 누울 거예요. 닥달하지 마요. 뭐라고요? 기가 막힌 엄마가 이렇게 받아치자 그제서야 어머니는 본심을 드러내면서 아주 핏대를 세워가며 따지셨더군요. 어디 더럽게 남의 떼나 밀어가며 돈 벌어놓고 고가 아파트 하나 샀다고 말이지. 딸년 시집 보냈다고 그렇게 유세해요. 딸 교육을 그 모양으로 시켰어? 누가 보면 아주 재벌집 마나님이 사위 끼고 살고 안 놔주는 줄 알겠어. 하여간 성공한 거 부럽수다. 부러워요. 여기까지 저는 제정신으로 듣기 힘들어 혈압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순간 우리 엄마가 제 혈압이 더 오르는 걸 멈춰줬어요. 그나마 이때 엄마가 제대로 반격을 날리셨다는 거예요. 뭐?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때 제가 물으니 엄마가 갑자기 찡그리던 인상을 갑자기 풀고는 고개가 넘어가게 막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서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년년거리냐면서 물을 끼얹었어. 뭐 어쩔 것도 없이 옆에 뜨신 물이 있으니까 어떡하냐. 일부러 뜨거운 거 처맞으라고 끼얹은 게 아니라 그냥 입 다물라고 물 쏟아 부은 건데 그게 뜨거운 물이었던 거지. 엄마 말 맞다나 어머니는 그 방정맞은 입을 놀려댄 대가로 그 자리에서 뜨거운 물 한 바가지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곧장 욕탕 안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옆에 있던 새신사 아줌마들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남의 집 딸한테 왜 연연거려 이년아. 이 쬐깐한 년이. 아가리 함부로 놀리지 말고 꺼져. 엄마도 애지간해서 저런 말을 쓸 리가 없는데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 사위인 정서방 봐서 저를 봐서 참고 사돈한테 쓴말 안 하고 살았는데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딸욕을 해대니 엄마도 확 돌아버린 거죠. 게다가 엄마랑 같이 일하던 새신사 아줌마들도 평소 엄마한테 괴상망측한 사돈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다들 한마디씩 얹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호랑이 굴에 들어와도 유분수지. 어떻게 겁도 없이 사돈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깽판을 쳐. 아유, 그래놓고 곱게 나갈 줄 알았던 거요? 간도 크네 참. 옛날이나 시애미들이 갑질하지. 요즘은 딸 있는 집이 갑이야. 어디서 행패를 부려? 엄마의 기센 동료 아줌마들이 뭐라 하니까 어머니는 거기서 뼈도 못 추리고 그대로 뛰쳐나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근방이다 보니 동네 개망신을 당한 셈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수습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너무너무 기가 차요. 어떻게 사돈관계가 이렇게 불편한데 며느리한테 감정 있는 걸 직접 사돈 직장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터뜨리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지몽매하고 못된 것 같아서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날 엄마도 엄마 딴에 처치를 해버리긴 했지만 이 내용을 전화로 들으니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어떡해? 엄만 어떻게 하고 싶어? 나 엄마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더 이상 이 인간이랑 못 살아. 아니 어쩌자고 저런 집 아들이랑 결혼해서 이 꼴이 난 건지. 아니 정말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고 창피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만 살래 이 사람이랑. 엄마는 애지간해선 늘 저를 말리던 입장에 있었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분이었지만 이날의 충격이 꽤 거셌었나 봐요.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애기야 뭐 우리가 키우면 되는 거지. 특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이 집에서 정서방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얘기하던지 해. 난 정서방 꼴도 보기 싫어. 그 얼굴 보기 싫어서 한동안 이모네가 있을까 했는데 아이 생각해보니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 정서방 보고 당장 꼴 보기 싫으니까 일단은 지네 엄마 집으로 가라고 해. 염치가 있으면 내 얼굴 안 보게 지가 알아서 나가야지. 지금쯤 지 엄마한테 들었을 텐데도 아무 연락이 없냐?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전 곧장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통보했고 우유부단하고 늘어지는 성격의 남편은 몹시 놀랐지만 여전히 대책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밀어붙였어요. 그만 살자고요. 그만하자. 나 이제 오빠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미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 둘이 사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네. 이 집에서 오빠가 한 게 뭐가 있어? 월급 갖다 준 거? 그건 세금이나 식비 얼마 우리 엄마 주고 나머지는 다 저금하다시피 했지. 그렇게 목돈으로 모을 수 있도록 집 제공하고 얼마 안 되는 돈 받아가며 우리 먹이고 재워준 게 누군데. 육아는 뭐 오빠가 얼마나 하냐.
그래놓고 오빠네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처가살이 서럽다 그러고 본인 엄마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처잡고 하는데도 한 번을 내 편을 안 들어줬지.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 뭔지 알지? 어머니 우리 엄마네 왔다 간 거. 나 진짜 그거 못 잊어. 그 일이 일어난 이상 우리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자. 이 말에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다가 제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쏜살같이 조퇴하고 집으로 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짐 싸서 네 엄마 집으로 가라고 잘난 네 엄마 집으로 가라며 내쫓아버렸고요. 도저히 이혼은 못하겠다며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는 남편의 행보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셈이에요.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더니 난 자리 보면서도 별 생각 없는 걸 보니까 정말 어지간히 이 인간이 이 집에서 멋대로 살았다 싶더군요. 그러니 사람이 들고 나도 아쉬운 게 정말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하기 창피하고 애기도 크고 있는데 저도 이혼한 여자 입장으로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웬만하면 별일 없이 조용조용 한 1, 2년 뒤라도 나가서 살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남들이 보면 제가 계속 엄마네 집 있고 싶어 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우리 엄마랑 살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며 집 청소며 애 보는 거며 다 해주니까 자기가 아쉬울 게 없고 인프라 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 계속 살자고 했던 거예요. 제가 답답해하면서 나가자고 했고요. 그래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제서 자기 엄마를 원망하더라고요. 저한테 온 문자들도 뒤늦게 자기가 엄마를 설득하겠다, 엄마한테 장모님께 사과드리라고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정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그날 어떻게 되셨나 봐. 아빠 말로는 그 전날도 엄마랑 싸웠고 엄마가 많이 심기가 안 좋았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 엄마도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기까지 할 줄 모르셨나 봐. 엄마도 너랑 장모님과 다시 얘기하고 싶다고 시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 너랑 장모님 화만 풀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매일매일 연락하고 사과할게. 제발 봐줘.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왔고 어머니도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돈, 그날은 내가 경우가 없었어요.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요. 얼굴 좀 보고 다시 얘기하십시다. 이 문장 자체도 참 기가 막히고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일 저질러 놓고 사과해서 상황 풀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겠냐고요. 엄마는 그대로 차단해버렸고 연락도 안 받았고요. 평생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다시 생각해도 그때 문 열면서 눈 희번득거려가며 들어서던 네 시어머니, 어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진저리가 나. 어쩌면 인간이 그러냐? 다시는 상종하기 싫어. 설사 네가 정서방이랑 다시 산다고 해도 난 그 물건 안 볼 거야. 진짜 키는 쬐깐한 게 어디서 동태 눈가를 내가지고 남의 영업장에 쳐들어와. 그러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남의 집 자식 욕지거리나 하고 말이야. 아우, 내가 다시는 그 꼴 안 볼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둘 사이의 이혼은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견디다가 끝장을 내는지 조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겠지, 그전에도 참았으니 이번에도 참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간에 있었던 그나마 애아빠라고 인내하며 참았던 모든 정까지 다 뱉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혼하고 난 뒤에도 제가 넘어야 할 산들이 분명 있겠지만 이혼 안 하고 사는 삶보다는 나을 거라고 확신해요. 무튼 아무쪼록 잘 마무리하고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엄마랑 애 데리고 진짜로 마음 편한 여행을 어딘가로 휙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